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생동감 있는 안녕하세요인데요. 네, 방금 큰 웃음 한번 주셔가지고 급 밝아졌어요, 정서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 네. 웃긴다는 게. 아, 진짜 마법사예요. 네. 혹시 영화 배우 계속 만나시면 주변에 네. 저랑 기자님 통해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영화 배우들 없나요? 제가 항상 추가로 질문을 할까요, 그 얘기를? 아니, 질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아, 제가 방송을 같이 하는 걸 아니까. 예. 아, 가끔 어때요? 같이 방송하시니까 그런 질문 몇 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배우분들이. 예. 아, 그리고 원래 듣고 계셨는데 제가 나왔다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 얘기를 예.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면 뭐 어쩌려고.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죠.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좋은 것만 다 얘기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병헌 씨가 제 노래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정말 반갑지 않더라고요. 아니 무슨 네. 왜요? 이병헌 씨 목소리 좋으시니까 노래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부경을 누릴 수 있냐고요. 할리우드 남자 스타 배우. 하여튼 이병란 씨나 혹시 이렇게 이병숙 씨나 혹시. 예. 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쓰던 말이지 그거?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참 사극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자, 하여튼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예. 네. 시작하시죠, 사형. 그럴까요? 네. 자, 그럼 마이클 클레이튼이죠. 예. 사람 이름이 제목인 경우고요. 조지 클루니 나오는. 그렇습니다. 조지 클루니 되게 좋아하시죠? 아니요. 별로? 중간 좋아해요. 그래요? 누가 조지 클루니 되게 좋아하는데? 이동진 선배? 예, 되게 맞아요. 예. 되게 극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TV 드라마 배우로 시작해서 예. 그리고 뭐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서도 예, 멋진 멋있는 것 사람이다. 같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오스카 나무주연상 탈 것인가 놓고 맞아요. 저는 브래드 핏이 타길 바라고 이동진 선배는 조지 클루니가 타길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그 다른 배우가 탈 거라고 아티스트라는 그 영화 그랬었죠. 배우가 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측이 맞으셨죠. 그래서 우리 둘 다 좋아하는 후보는 되지 않았죠. 그랬군요. 기자님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김혜리 기자님 말고. 이동진 선배. 네. 약간 사람이 이렇게 꽂히면요. 집요한 데가 있죠. 뭔가 있을 거야. 어떤? 하여튼 뭔진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도라에몽처럼 책을 식빵으로 찍어서 먹는. 그래서 흙을 먹는다던가. 흙? 예. 엄마 제 흙 먹어.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자 속옷을 입는다던가. 이렇게 양배추 인형을 키운다던가. 뭔가 있어요. 그걸 알아내고 싶은데. 저도 계속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못 알아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러워요. 네. 자, 조지 클루니 주연의 마이클 클레이튼이고요. 이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변호사인데요. 주인공이 본인이 소속된 그 법률회사의 비리 앞에서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변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영화로 야망의 함정이라고 더 펌이라고 있었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그러네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야망의 함정이라는 영화랑 이제 구도는 비슷한 건데, 그 영화를 감독한 시드니 폴락 감독이 이제 연기도 종종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시드니 폴락 감독이 이 마이클 클레이튼에서 그 로펌의 대표로 또 연기를 해주세요. 조연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이 마이클 클레이튼은 토니 길로이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요. 이 토니 길로이 감독은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로 더 명성이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본 시리즈 시나리오 1, 2, 3편을 다 썼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4편 앞으로 나올 본 레가시에서는 감독을 직접 맡게 되죠.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얼티메이텀으로 정말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에 빠졌다 그렇게. 근데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배우가. 진짜? 예. 맷 데이먼이 아니에요? 예, 제레미 레너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게 되고요. 에드워드 노튼도 이제 조연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에드워드 노튼 또. 좋아하세요? 미친 연기 잘하죠. 예, 정말 한번 우리 다뤄야 되는데 에드워드 노튼도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 마이클 클레이튼은 그처럼 이렇게 변호사가 600명이나 되는 그런 거대 로펌의
바흐앤로덴이었나? 네, 여기 있네요. KBL, 캐너 바흐앤 리든. 레딘? 레딘? 아무튼 그 외국 회사 이름은 누구가 많죠. 창립자들 이름을 따가지고. 네. 근데 이 영화가 시작하는 이미지는 이 변호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두가 퇴근한 그 법률회사 건물을 청소하는 그 미화용역원들의 이미지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엉뚱한데 싶기도 하지만 영화를 점점 봐갈수록 이것이 실제로 마이클 클레이튼이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하고 있는 일의 실상이 남들이 저질러 놓은 오물을 치우는 것과 힘 있는 자들의 오물을 치우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걸 영화가 보여주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면서 아까 처음에 그 이미지가 영화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구나. 장면이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클은 한때는 법정에 서는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이 회사의 거물급 고객들이 저지른 사소한 사고들 있잖아요. 교통사고라든가 치정 사건이라든가 네. 뭐 지저분한 사생활에 관련된 소송이 들어오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끈을 당겨서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일을 막아주는, 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선 변호사 그러면 굉장히 이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사회 지도층이라거나 뭐 상류층 이렇게 딱 구분이 되지만 미국 경우에는 굉장히 변호사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류의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농담이 잠깐 지나갔었는데 누가 이런 농담, 그러니까 넌센스 퀴즈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변호사 6명을 꽁꽁 묶어서 호수에 던져놓은 거를 2단어로 줄이면 그런데 답이 뭐냐면 깨끗한 세상이에요. 진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그 직업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기보다 온갖 변호사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정의 구현하고 무관한 어떤 사회 그런 면들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는. 근데 청소라기보다 무마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이제 이쯤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마이클 클레이튼 같은 지위에 있는 변호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법조인이란 직업의 세계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아니면 처음에 법조인이 되고 싶었을 때 품었던 뭐 정의냐 불의냐, 그렇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막 선악도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자꾸 하게 되고 결국은 실생활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건 이제 로스쿨에서 갈고 닦은 지식이나 자기가 타고난 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수임료를 준 의뢰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에서 최대한 안 다치고 빠져나갈 수 있게 승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동소이하다는 주제도 흐르고 있어요. 이제 마이클 클레이튼 같은 변호사가 되게 잘 나가는 변호사나 하는 일은. 근데 이 개인적인 사정이 이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영화 제목이 마이클 클레이튼이잖아요. 더 변호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은 한때는 도박 중독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아마도 그런 도박 성향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이혼을 해서 아내는 재혼을 했고 정해진 시간에만 자기 아들하고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자꾸 그 법정팀으로 옮겨주거나 그럴 전망이 안 보이니까 이제 노후 대책 삼아서 사촌 동생이랑 같이 레스토랑을 하나 열었는데 그 사촌에게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이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 빚에 거의 막 그 빚 받으러 오는 무서운 아저씨들 있잖아요. 예, 항상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전제입니다. 전제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Coldplay의 Fix You? 예. 이것도 1차원 선곡인데요. 이 영화에서 당신이 변호사지만 픽서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해결사라는 거죠. 수리하는. 네, 그래서 픽서라는 표현이 나오길래 그냥 무심코 골라봤어요. 예. Fix You. 무심코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네요. 노래가 좋으니까요. Coldplay의 Fix You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Coldplay의 Fix You 함께 들었습니다. 줄거리 좀 더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영화가 시작하고 나면은
또 무슨 마음에 복잡한 일이 있었는지 사설 도박장 같은 데서 마이클이 카드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늘 그렇듯이 이 어떤 자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한 동료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오죠. 자기도 외국에 출장 가 있다면서 제 고객이 뺑소니를 쳤는데 뒤처리를 해달라고 전화가 걸려와요. 그래서 뭐 늘 하는 일이니까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5만 원 고객을 상대하고 다음에 차를 몰아서 새벽에 돌아오는 길에 약간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길을 헤매다가 갑자기 차를 세웠는데 호련히 저쪽 언덕 위에 말 3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차를 멈추고 내려서 그 말들한테 끌리듯이 다가가서 그 평화로운 말 3마리랑 눈을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세워놓고 나온 자기 차가 폭발을 하는 거죠. 누군가 폭발물을 설치를 했던 거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 말 3마리는 진짜 3마리예요? 그럼 혹시 돼지 3마리가 아니면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갑자기 웬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화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약간 구원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야, 왜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영화는 4일 전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제 나흘 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마이클네 회사가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이 있어요. 혹시 다리 다친 말을 치료해줬나? 흥부 클레이튼? 그래서 말이 이렇게 와서 씨를 펑 3마리가 은혜를 갚는 동물에 대한 영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좋다. 당근이 딱 떨어졌다. 하여튼 그래 사흘 전. 나흘 전에 이 회사가 6년이나 붙들고 있는 그리고 온 언론에 막 집중을 받고 있는 시선에 집중을 받고 있는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노스라는 그 60여 개국의 직원만 해도 7만 명이 넘는 다국적 대기업에서 만드는 비료가 이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소규모 농장의 농민들한테는 거의 직접적으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송은 원고가 450명이고 이게 다 이쪽이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30억 불? 30억 불 정도의 돈이 450억이 아니겠죠. 450명이 원고고 이제 30억 불 정도의 집단 소송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수입료가 되게 크잖아요. 이런 소송. 그렇죠. 20%가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900만 달러가 이 법률회사한테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런 게 걸려있는 망화만 주면. 그렇죠. 큰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무마를 해가지고 원고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끝내자라는 그게 다다르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6년간 이 사건에 매달려온 이 회사 최고의 에이스한테 맡겼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서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거의 잠도 안 자고 사생활도 없이 6년간 이 사건에 매달려온 아서가 이거 톰 윌킨슨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이 배우는 이제 풀몬티에서도 나왔었고 이터널 선샤인에서 그 닥터로 나오는 그 배우예요. 근데 그 아서가 갑자기 그 뉴욕 말고 다른 주에서 심리 과정 도중에 마치 양심 선언을 하듯이 그 원고로서 출두해 있는 그 작은 농장의 아가씨인 애나라는 젊은 아가씨 앞에서 용서를 빌면서 막 옷을 벗으면서 자기가 추악한 옷을 이제 벗고 개과천선 하겠다는 듯이 그리고 난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짓에 동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옷을 벗고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용서를 빌며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무슨 죄인가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여자 앞에서 특히 그런 거는 그녀가 마치 순수의 상징 너무나 소박하고 내가 속이고 있는 선량한 사람의 그러니까 대표자처럼 보였던 거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거에는 아서가 이런 행동을 한 거에는 개인적으로 조울증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도 오랫동안 먹고 있었고 그런 병의 표출, 정신적인 문제의 표출이기도 했지만은 이 자료를 6년간 그렇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유노스란 대기업의 내부 문건을 통해서 심각한 진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미 닳고 다른 노련한 변호사의 공력으로 그걸 어떻게 눌러보려고 했지만 늘 그 원고들을 만나면서 더 이상 그 양심의 가책을 감당하지 못해서 드디어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이제 당신들 편에 서서 폭로를 하겠다는 식으로 180도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노스라는 거대 기업과 이 로펌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죽겠네요. 해결사로 정평이 난 마이클을
그리고 아서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마이클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출장을 보내죠.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빨리 이거는 그냥 그런 정신과 약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실수고 덮어라 일단 이런 거죠. 근데 아서는 결코 그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호텔방에서 탈출해서 혼자 뉴욕으로 돌아와 버려요. 네. 근데 이 아서가 아무리 이런 이제 굉장히 조증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민환 변호사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에 이 사람이 온 이유는 뭐냐면 주마다 법률이 다르잖아요. 네. 미국은. 근데 뉴욕에 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강제 입원하는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아까 있던 그 주보다는. 강제로 입원하게 될 수도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과 이 법률회사에서는 빨리 얘를 어떻게 입을 막아야지 병원에 넣어라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뉴욕에 오면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도망을 쳐서 뉴욕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마이클도 그를 쫓아서 다시 뉴욕의 회사로 돌아오는데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빚쟁이들은 식당 때문에 빚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한테 일주일 내에 7만 5천 불을 갚으라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돈 구할 길이 모두 막힌 마이클은 자기가 아무튼 12년 동안 이 회사에 봉직을 했으니까 그 회사 대표 아까 말씀드린 시드니 폴락 감독이 연기한 대표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죠. 가불 같은 걸 해달라. 돈을 빌려달라고. 근데 그래서 변호사가 1억이 없어. 변호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식당을 하다가 다 날렸다고 제가. 그리고 이혼도 했으니까 또 많이 돈이 들었겠죠. 탈탈 털렸겠군요. 그리고 자기 쪽에 과실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근데 그 대표가 그러면 야서건을 다음 주 이맘때까지 해결하면 그 돈을 주겠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사면초가 뭐 진퇴양난 이런 상황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유노스도 이만큼 큰 회사에 당연히 내부 법무팀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이건 여자 변호사 카렌 크로더라는 캐릭터인데 틸다 스윈튼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가 연기를 해서 이 역할로 오스카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근데 이 카렌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강박이 있어요. 완벽하게 일하려고 하고 성공지상주의자고 근데 사실은 직업의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여자도. 그래서 그 압박에 너무 시달려서 바깥에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완벽한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집안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집에서 연습하는 장면이랑 실제로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말하는 장면 같은 거를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대목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초조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자 무서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럴 줄 알았어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남자가 무서워할 만한 얼굴을 갖고 있죠.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렇죠. 백색마녀로 나왔는데 정말 아름답게. 눈썹도 블론드네요. 자, 우리 잠깐 기다렸다가 2부에서 줄거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NBC FM for you. 자, 여기 이 여자 배우 키가 179네요. 제가 볼 때 그럼 180이에요. 사실은 178.5예요. 어떻게 알아? 제가 팬이거든요. 진짜. 팬이시면 이렇게 약간 파고 들어가시는 스타일이시죠? 예, 저 약간 좀, 정말 그게 힘든 버릇이에요, 진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여자, 그러니까 저쪽 카렌 편에. 크로더까지 나왔었죠. 유노스에 속해 있는 변호사인데, 이 여자는 자기의 어떤 경력에 조금의 얼룩이 생기는 것도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말끔히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한테 아무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팀이니까. 나락이 무서워서 이제는 진짜 아까 그 마이클 클레이튼더러 픽서라고 해결사라고 부르는 건 그건 약간 농담이잖아요. 진짜 해결사들 있잖아요. 진짜 해결사들이랑 프로페셔널 해결사들이랑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서가 자기 아파트에서 자살이 추정되는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주한 건가요?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사실에 친구이기도 한 마이클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반성을 막 하기도 막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세웠었나 막 이런 그게 아닌데. 뉘우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의혹은 유서가 없다는 점이 평소 아서의 성격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는 화장실 갈 때도 꼭 메모를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 지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거든요. 나는 지금 큰 일을 보러 간다 이렇게. 3분 소요 예상. 죄송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왜 그러지 하고 있고 한편 이 법률회사 사람들은
그 친구 참 안 됐어 하고 애도하면서도 안 도하는 거죠, 사실은. 회사가 지금 거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네. 문제의 뇌관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잔씩 하면서 참 이 친구 참 안 됐지만 휴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오래된 동료들이. 그러니까 되게 그 장면 보면은 싸늘한 느낌이 딱 드는데 그러다가 마이클한테 이 아까 말씀드린 애나라는 농장 아가씨 있잖아요. 네네. 그녀의 언니로부터 항의 전화 같은 게 걸려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순진한 애한테 그럴 수가 있냐.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서가 죽은 바로 그날 애나랑 뉴욕 공항에서 만날 약속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애나랑 만나서 뭔가 계획을 짜려고 했었고 그 애나를 위해서 그쪽 공항에 1등석 비행기 표까지 사서 이제 아서가 보내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거기 실마리가 있구나. 그렇죠. 그런 약속을 해놓고 자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마침 마이클의 형이 뉴욕시 NYPD 경찰인데요. 형한테 막 졸라가지고 그 자살 현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이클이 그러고서 거기서 냉장고 안에 있던 샴페인과 2개의 잔도 발견하고, 그러니까 애나랑 같이 뭔가를 축하하면서 마시려고 했겠죠. 그런 어떤 자살에 반하는 반증들을 발견하고 어떤 인쇄소 영수증 같은 것도 발견하고 이러는데. 계속해서 마이클 클레이튼을 그 해결사들, 진짜 그 프로페셔널 무서운 해결사들은 마이클도 미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마이클이 냄새를 맡았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그 마이클의 동정을 카렌한테, 그 유노스의 변호사한테 보고를 하고, 카렌은 조금 경솔하게도 마이클에 대해서도 어떤 물리적인 위협. 그러니까 다시 해결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악역이네요, 그러면 카렌 크로도. 그렇죠, 악역이죠. 그래서 그런 해결을 도모한 게 바로 우리가 아까 영화가 시작될 시점에 차가 폭파된 그 장면으로 다시 영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나머지 부분은 그 아서의 방에서 주운 재본소 영수증을 통해서 그 마이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그 문건이 수천 부가 이렇게 제본이 돼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유노스의 그 비밀이 담겨 있는.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을 들고 자기 회사 그 로펌 대표를 찾아갔을 때 수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75,000달러 빌려달라 그랬었잖아요. 8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30억 달러인데 변호사가 바보도 아니고. 장난해요 지금? 그 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근데 그하고는 딜을 한 게 아니죠. 마이클은 이걸 우리가 밝혀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갔을 때 이제 그 수표를 대답처럼 받은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목이 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은 접죠. 끝까지 접진 않겠죠. 영화가 그렇게 찜찜하게 끝나나요? 그리고 아까 차가 폭파된 상황은 한 번 접고 난 이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서 찝찝하고 마음이 석연치 않으니까 술을 한잔하고 도박을 하러 간 거였던 데서 영화는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죠? 그렇죠. 이해 다 됐습니다. 됐어요? 돈 받고, 이제 타다가 갔는데, 이제 말이 도와줘서 살았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덮으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자기한테 일격이 가해지는 걸 느끼고, 그때 마이클은 마음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이제 끝났네요. 그리고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반격이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이 노래 가사가요, 어떤 빙하기가 와도 마지막 희망처럼 남아있는, 그때 다시 처음 보게 되는 인간의 눈동자가 바로 너일 거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약간 동정 없고 냉혈하고, 오직 이익만 쫓아도 살까 말까한 세상 속에서 보는 마지막 희망에 관한 이야기 것 같은 영화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 영화에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마이클 클레이튼과 그 어린 아들과의 장면 같은 거를 연상시키는 면도 있고, 그래서 골라봤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택시 타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스포일러를 그 장면만 기억나서. 어떡해. 택시 탄 거가 무슨 스포일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알았어요. 그게 스포일러야, 그게. 뭐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박 작가가 마이클 클레이튼이 죽냐 안 죽냐를 밝혀서 그렇다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주인공인데 죽겠어요? 예. 부자가 됐으면 택시를 안 탔을 것이죠? 이런 건가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동진 기자님이 네. 예, 한번 했어요, 이 얘기를. 마지막 씬이 멋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청취자들은 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당일로 돌아왔어요. 일단 차 터졌어. 날 죽이려고 그래. 넌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뭐 그래서 반격이 되는 거고 네. 마지막에 그 모든 반격을 마치고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하죠. 네네. 그래서 아싸, 통쾌하다. 하고서 이제 택시를 딱 타요. 모든 그 현장을 급습한 경찰들과도 헤어지고 마이클 클레이튼 다시 혼자가 돼서 건물 밖에서 택시를 잡아 타는데. 그때 기사한테 그냥 $50 지폐를 주면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50를 주면서 이만큼 어디든 돌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순간부터 카메라는 꼼짝하지 않고 그 온갖 생각이 지나가는 마이클의 얼굴을 조지 클루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제가 재봤더니 2분 12초 정도 되는 테이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마지막 순간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오기까지 얼굴에는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도 같이 그 영화 전체의 과정, 이 사람이 겪었던 경험을 복기를 하게 되는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숏의 사이즈 자체는 아주 클로즈업은 아니에요. 사실 그 운전석에서 뒷자리를 찍은 정도의 한 바스트샷? 그 정도의 크기인데 보면서 어떤 숏이 그 정도 길이로 지속이 되면 우리가 들여다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머리 크기가 얼마를 화면에 차지하느냐와 무관하게 클로즈업 같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자꾸만 얼굴을 뜯어보게 되고 그 속에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래서 크다고만 클로즈업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그게 연출이잖아요. 예, 그게 어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불이 딱 꺼지면 끝하고 자 집에 가세요 하는 느낌이 나는 영화가 있고 그러면 전 약간 좀 삐진다고 해야 되나 영화한테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가보라 이거지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이클 클레이튼의 그 마지막 코다 같은 그 긴 롱테이크는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왔어 하고 빨리 관객들하고 안 헤어지면서 같이 곱씹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역시 그래서 멋있네요. 버림받는 느낌이 덜 들더라고요. 영화로부터. 자, 그럼 이제 캐릭터 얘기해 주시겠죠? 예. 지금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캐릭터 얘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두 가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거대한 대기업의 부패 사건을 쫓아가는 스릴러의 한 줄기가 있는 거고 마이클 클레이튼이라는 중년 남자의 개인적 상황이 하나의 드라마가 또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나와서 마이클 클레이튼으로 분한 조지 클루니는 일단 외양은 우리가 늘 아는 멋진 조지 클루니 그대로예요. 막 이렇게 딱 몸에 잘 피트되는 양복을 입고 좋은 차 벤츠를 몰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건 똑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옷이나 이런 거나 차나 이런 거나 다 회사건 거죠. 그리고 사실은 블루칼라 출신 집안에서 변호사가 되려고 해서 이제 로스쿨까지 졸업을 했는데 지금 막상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참 애매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찰들은 이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변호사인가? 그러고 변호사들은 보면은 경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중간적인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지 클루니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서 이제 차별점을 찾자면 그런 외양과 실제 처해 있는 현실 사이 약간의 갭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캐릭터 페이소스를 부른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 영화가 얘기해주는 부분 제일 큰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정이냐 불이냐, 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를 선택하는 상황이 오면은 그게 당연히 천사의 속삭임을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빨리 저런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좋은 선택을 해라고 캐릭터를 응원하기도 하고 나쁜 쪽을 선택하면 뭘 또 더 저렇게 더 가지겠다고 가욕을 부리나 안타까워하기도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보면 이 영화가 보여주듯이 뭐가 옳은지를 몰라서 불이나 타협을 선택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정상 뭐 이런 것도. 예. 그러니까 누구든 깔끔한 0점에서 어떤 조건이 다 통제된 상태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없고 누구든지 어깨에는 이미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빨아야 될 더러운 빨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홀가분하게 신념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들 핑계가 있어요. 어떤 것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그렇죠. 나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나 양육비를 이혼한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뭐 안 갚으면 내일 해결사들이 칼 들고 찾아올 텐데 근데 보통 현실에서도 선택은 그런 모든 조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에서 우리들 앞에 디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 그러니까 이 개인의 처지까지 큰 사건과 더불어 다 같이 보여주면서 인물을 굉장히 입체감 있게 보여줬고 우리한테도 더 다가온다고 할까요? 보는 사람한테도. 퀘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들이 스크린 속에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도 나였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활인의 선택으로 보이는 면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네. 또 재밌는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악한 사람도 아니고 되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1인분의 나쁜 습관도 있고 도박 좋아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행심도 있고. 근데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었는데 아주 인류로 자라지는 못해서 이런 틈새 시장이라고 부리는데 정착을 하게 된 그런 정말 보통의 셀러리맨한테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못 나가고 있지 않아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체념도 하고 지내다가 노후 대책으로 자영업도 해보려고 하다가 가족 때문에 덤탱이도 쓰고 자기가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 자기도 가족한테 민폐를 끼치고 이런 정말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 사람이 영웅적인 캐릭터라면 아서한테 처음부터 설복당하고 그 아서랑 힘을 합쳐서 로펌하고 유노스에 대항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면은 이제 아서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았을 때 8만 불 안 받았겠죠. 그걸 안 받고 그때 떨쳐 일어섰을 수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도 넘겼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때 폭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정말 이건 아니다. 자기 안에 오기 같은 게 딱 생기게 된 동기가 생기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왜 박완서 선생님의 책 제목도 있지만 우리는 왜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가라는 게 있는 게 어떤 가장 중대한 문제가 닥쳐오고 가장 나쁜 어떤 가장 큰 악을 보고서 우리가 뭔가 툭 끊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항하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더 슬퍼하고 그게 타이밍의 문제랄까요?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다 잃더라도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 나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모든 걸 기반을 잃게 될 것 같다는 욱하는 그런 이런 모욕은 정말 견딜 수 없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주 사소한 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마지막에 카렌 크로도하고 이렇게 둘이 마주서서 조지 클루니가 이런 대사를 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이러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난 돈이면 구린 거 다 막아주고 사는 인간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해? 매수를 안 하고 죽이려고 해? 그래. 그러면서 난 8만 달러에 친구를 판 놈이야. 근데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그런 대사를 보면 너무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네요. 게 이게 자신에 대한 어떤 자학과 냉소를 포함한 분노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못 참게 한 세상에 대한 5만 불만 더 주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카렌이 그러기도 해요.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니? 근데 그건 이미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린 다음에 던진 수사적인 반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여기다가 더 막 그런 것도 있고 저 이런 얘기 만화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초래한 어떤 상대에 대한 분노보다 이 어머니가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게 그날 아침에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남편이 나 무슨 구두 신지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잊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적합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그런 어떤 타이밍과 그래서 이상한 연한 부분 내가 찔렸을 때 다신 낫지 않는 부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클레이튼도 그런 부분 참 간파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그러네요. 강펀치는 맞아도 참을 수 있는데 얼굴에 침 뱉으면 짜증나잖아요. 뭐 그런 거구나. 그리고 약간 이렇게 딱밤도 되게 모욕감을
아, 그렇군요. 이거 또 얘기가 또 이상해지고. 아니요,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우리가 말 장면을 설명해드린다 그러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니, 해주세요. 아, 진짜요? 네, 이 영화에는 또 몇 가지 이상한 순간이 있는데 약간 인생에서 찾아오는 계시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걸 믿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서가 그런 이제 갑자기 정의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된 게 조울증의 형태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그 병을 통해서 다시 그런 고양된 상태에서 우울증과 조증 사이에서 다시 맨정신에서 생각 안 하던 양심이나 이상주의를 다시 꿈꾸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이 나타난 장면도 마치 어떤 계시처럼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때가 그런 신비한 순간이 인생에 있다는 걸 믿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런 소재는 뭐냐면 이 마이클의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렐름 오브 컨퀘스트라고 정복된 땅이라는 동화인데 아빠 이거 읽어보세요 하는 건데 그 얘기의 줄거리는 막 그 숲속에 군대 탈영병 마법사 도둑 막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를 적으로 의심해서 정체를 안 밝히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솔직해지면 누가 나를 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빠 그러거든요. 야, 그거 굉장히 친숙한 얘기다. 현실하고 똑같으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서 이 모든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소를 향해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가 그 꿈을 꿨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암시하는 거는 만인이 만인의 적인 현실에서 사람들이 어떤 계시를 받았을 때 이상을 추구한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이 마이클이나 아서가 했던 행동을 설명해주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들이 읽었던 이 동화가 아서나 마이클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동화처럼 됐고 그래서 특히 나중에 아서가 그 아주 중대한 문건을 제본소에 맡겨서 제본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것을 내용을 가리기 위해서 표지를 만들었을 때 그 제목을 그 동화 제목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준비를 많이 한 영화구나. 그죠?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동화적인 순간들이 있는 영화이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이클 클레이튼이라는 영화 함께 오늘 했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는 중국 영화 묵공이라는 영화에서 유덕화 배우가 연기한 형미 캐릭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ollective Soul의 Where the River Flows. 예. 요즘 듣는. 더울 때는 이런 노래가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좋았습니다. 요거 듣고 저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